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새 국가 방위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와 관련된 것. 자체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지도록 간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번에 특징이 미 본토 방어가 가장 자기네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서 중국을 억제하겠다. 요 두 가지에 미국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유럽, 중동, 한반도는 자국 방위에 대해서는 해당국이 1차적 책임을 지라 이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만 하겠다. 이것도 돌이켜보면 확장 억제든 이제 핵전력 이런 것은 계속 제공하되 제한적 지원이라는 게 핵전력 제공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이고 재래식 방위에 대해서는 1차적 책임은 이제 한국이 져라 해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유인책 단어도 있던데 이건 뭐라고 했어? 유인책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썼냐 하면 유인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 방위비를 올려서 유럽 같으면 나토 때 5% 하는 것을 촉구하고 방산 협력을 하고 방산 무역 장벽을 완화시켜라는 것을 이제 유인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 국가방위 전략서를 보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은 전쟁부라고 불리는 국방부죠. 네. 발행하는 전략지침서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백악관의 국가안보 전략지침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부 지침문서인데요. 국방 관점이 주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우리 보도도 보도지만 첫 번째 두 페이지가 상당히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걸 발간사인데요, 일종의 헥세스 미 국방 전쟁부 장관에서의 메모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썼냐라는 식 일종의 취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비판적이냐면 자기 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미국 첫 문장이 뭐냐면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미 국민과 미 국민의 명확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시하였거나 심지어 거부하였다. 민주당 정부를 욕하는 거구나. 그래서 과거 행정부들은 우리의 군사적 장점과 우리 국민의 일상과 좋은 의도, 자원들을 허황된 꿈들을 쫓느라고 낭비하였다. 여기서 허황된 꿈들이야 뭐냐면 예전에 유행했던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 가치 외교 이런 건데요. 요 맥락으로 이제 한국 유럽에 대한 군사 정책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전쟁부는 더 이상 개입주의, 끊임없는 전쟁들, 그리고 정권 교체, 다른 나라의 국가 건설 같은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 국민의 실질적이고 핵심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거나 우리의 책임감 없는 동맹 지도자들이 초래한 동맹국들의 안보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책임감 없는 동맹 지도자?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본토를 우선 방어하고 서반구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다. 요 맥락에서 우리 소위 한국 관련된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안보 전략도 그렇고 국가 방위 전략도 그렇고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같이 느껴지듯이 이미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였던 SCM에서도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이미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오면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짝 좀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안보, 맞죠? 방위는 우리가 주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주국방이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 이런저런 설랑설레가 많으나
사실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나라 안보는 이제 니네가 자기 당사자가 책임져라인데. 당연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점검할 게 있죠. 그게 그렇죠. 하나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현대화라고 예. 하는 지금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작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그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현대화를 하면서 전력을 한 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 필요한 시간 내에 필요한 곳으로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의 미군 태세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 뭐에 대한 유연인가가 중요해요. 뭐 그동안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고정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집중된 역할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대북 억제였는데 이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주한미군을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전략 문서를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을 억제할 것이다. 요거예요. 즉 중국과 싸우지도 않되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프라이머리 리스폰서빌리티 주된 책임을 가지고 북한을 억제해라. 그리고 주한미군은 제한되지만 매우 중요한 지원을 해주겠다예요. 여기서 이 중요한 지원이란 것은 뭐 확장 억제, 뭐 그리고 감시 장비 뭐 이런 것일 텐데요. 네네네. 근데 아까 유인책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유인책이 뭐냐면 유럽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니네가 주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소위 지원도 제한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하는 거 봐서 네, 이거네 그렇죠. 딱 모두가. 그래서 여기서 소위 우리 현대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태세 현대화이거든요. 포스처라고 나와 있던데 결국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고정된 주둔 미군이 아니라 이제 인도 태평양 작전 전체에 이제 활용되는 소위 말해서 유연성을 가지는 방향과 좀 합쳐지는 것 같아서 이게 결국 우리의 이익과 얼마나 맞는지를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여기서 거죠. 두 가지 되게 중요한 하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국가 안보 전략에서 얘기했던 도련선입니다. 네, 도련선. 예. 일본, 대만, 필리핀에 있는 제1도련선에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동맹국들이 참여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2006년도에 반기문하고 그 라이스 합의에서는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젠 제1도련선에 동맹국들이 참여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이제 한국군 문제도 고민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일 간의 방위상과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원시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 전쟁구역은 한반도가 별도로 운영됐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구역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뭐 쉽게 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것을 전체 전쟁구역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원시어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도련선하고 딱 겹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이 되고 이러면서 전작권 정권과 함께 주한미군 사령관의 삼성 장군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조금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몇 가지 문서를 보고 그리고 주요 미국 외교안보 행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봐야 되고 또 그들 행위를 토대로 이제 유출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주한미군의 성격의 변화가 붙박이형에서 대북 억제 붙박이형에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를테면 양안 관계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중국 간에 무슨 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으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걱정은 여기에 연류가 되면 어떡하지? 이제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하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뭐 자주국방 해라 이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 줘야지.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저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2006년 럼스펠드가 가져가라고 한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 국방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넘길 것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저번에 SCM 하면서 한국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한다. 그럼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이 기회다.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동의하고요. 결국은 뭐 이 문서에는 우리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죠. 이건 한미 간의 사안이기도 하니까요. 또 이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땡겨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도된 소위 주요 책임 프라이머리 리스폰서빌리티가 있다고 하니 적어도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이 전시 그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결단 빨리 갑시다. 라고 하는 정치 전략적인 것이 있고 실무 차원 국방부나 이걸 다루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속도가 중요하죠. 저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가속적인 요인, 빨리 할 수 있는 원인을 이 문서는 제공하고요. 저기서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지원을 하겠다. 오케이. 그럼 너희들 제한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책임을 재배치해서 우리가 주요한 행위자가 된다고 하니 야 그럼 이왕이면 빨리 가져오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가지고 왔던 것이 한국군이 능력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 방위 전략에서 한국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미군들이 한국군이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완성될 때까지는 못 간다. 이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특히 우리의 좀 반대하시는 분들 그 연작권 전환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를 저평가하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능력이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지 반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파심 차원에서 확인한데 여기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시의 전자는 한반도에서의 전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딱 그렇게 못 박아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맺힌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유도에 맺히듯이 오케이 그러면 한국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어에 주도된 역할을 하니 그러면 양안 관계에서 이상한 일이 군사적인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적 그리고 평화적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집중해야 되니 양안 관계에 개입할 혹은 연루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보다 명시적으로 하고 그것을 소위 맺혀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더 빠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또 일체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핵 문제는 언급이 정확하게 돼서 그 북한의 핵 전력은 대한민국의 일본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한테도 점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춰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라고 해서 그건 핵 보유를 인정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골든돔, 그러니까 미국 새로운 방어에 골든돔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현대 지금 갖고 있는 핵 전력을 현대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골든돔은 중국의 핵에 대해서 사실상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게 메시지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국가 방위 전략이 중국 핵 전력을 항상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 핵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 미국의 국방 전략의 굉장히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제 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골든돔하고 자기네들 핵 전력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북핵 위협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좀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아니 뭐냐면 핵미사일 능력을 전제로 억제 구조를 설계하자. 그리고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다만 전략적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 이건 우리한테 지금 섭섭한 거죠. 그리고 좀 왜 그러지? 기존하고 좀 달라졌네라고 갸우뚱거리는 거죠. 즉 북한의 증강된 핵 능력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묘사를 했고 그리고 그 능력이 미국 본토를 포함해서 일본,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북한은 단기간에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 억제해야 할 상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없어서 사실 교수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기말 페이퍼 논문이었다면 거기 이 언급이 더 나갔어야 되는데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도요. 그리고 주요 우리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상대가 중국이었어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많은 빈자리가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 안 하면서 그 핵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북한을 좀 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보도에 보면 북한의 위협을 뭐 격화했다, 뭐 옛날처럼 우선시되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순서가 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 뿐. 그러니까 안보 환경 평가에 있어서 저는 뭐 북한에 대한 핵 능력 강화를 적절히 묘사는 했지만 그래서 어떨 건데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대목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반도 관련해서 이 정도로 짚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두 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반도 이외의 군사 전략 부분에서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서방구를 포함한 미국 본토 방어.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체적 책임을 져라. 심지어 러시아에 대해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책임질 수 있다. 돈로주의네요, 그러니까. 네, 아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가면서 재밌는 표현이 하여튼 중국은 괜찮은 평화, 디센트 피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네들은 중국을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굴복시킬 생각이 없다. 그래서 괜찮은 평화가 유지되는 한 너희랑 소통도 하고 잘 지내보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게 방위 전략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여기서요,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미국의 대중국 태도와 백악관에서 나오는 대중국 메시지와 다르죠. 심지어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나오는 대중국 메시지가 이상하게 좀 달라요. 특히 서울에서 생각하는 미국의 대중국 메시지가 매우 강할 거라고 늘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면 온화한 거거든요. 서로 온유하죠. 온유하죠. 예. 이게 비단 4월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었다라기보다는 예. 즉 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주장하는 다른 곳에 이렇게 간섭하지 않을 거야. 오로지 서반구와 미국 본토만 신경 쓸 거야라는 그 기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또 그럼 유지를?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백악관,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그게 지난번에 국가안보 전략에 충분히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국방부는 그래도 군사적인 요소는 말은 해야 되는데. 그들의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트 NSC 결정 과정에서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형태를 보면 많이 이렇게 첨삭이 되거나 삭제된 형태가 느껴져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좀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고 혼재된 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국가 안보 전략하고 백악관에 그다음 국방부의 국가 방위 전략 동시에 작성됐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실제 발표는 거의 한 달 반 이후에 이렇게 내는 걸 보면 네. 사실 국가 안보 전략을 내놓고 그다음 마두로 이렇게 잡아가고 하는 것을 보고서 좀 더 수정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수정이라는 삭제. 삭제,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뺐다. 센 거, 예. 국방부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소위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까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국방부가 내놓는 문서랑 좀 다르고. 보스의 기운을 보고 알아서 네. 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콜비 정책 차관, 국방부 정책 차관이 방한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통상 이제 방한하는 시기에 맞춰서 낸 걸 보면 사실 이제 이걸 갖고 아마 우리나라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거라고 하면. 이미 전작권 전환이나 예. 국방비나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나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국방부는 대충 퉁친 거 아닙니까? 퉁친 걸로 보입니다. 그죠. 물건 많이 사가라 이걸 거예요. 그러겠지. 예. 네. 우리 것도 좀 사가라고 하세요. 마무리하고 제가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짚어야 되는데 미국을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갔어요. 벤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하고 소년부 목사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네. 쿠팡 문제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소년부 목사 문제를 왜 거론합니까? 이거 맥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결국은 이 한미 간의 구구 네트워크에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소년보 목사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 요소지가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한국 내 위상 그리고 종교 정치와 결합의 맥락 그리고 그간 우리가 혼란이 있었던 한국의 헌정 질서와의 충돌 문제까지 벤스가 총체적으로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편적 정보가 입력이 됐다. 이게 뭐냐면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쿠팡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기독교 보수 인사가 탄압받고 있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우리 소위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구구적인 담론이 이 미국 구구 세력에게 잘 전달이 돼서 소년보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소년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름 소위 발음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쪽지 같은 게 들어가고 소위 토킹 포인트가 들어갔을 텐데. 미스터 손 이랬나 보죠. 예. 그러면 누가 입력을 했을까? 어떻게 벤스의 입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근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정광훈은 얘기를 안 했을까? 근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느낀 건데 미국에서 우리가 다른 미국이 또 존재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미국 내 백인 복음주의, 네. 이벤젤리칼이라고 했었던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매우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건 뭐냐면 한국을 아시아의 문화전쟁 전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중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낙태, 동성애,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리버럴하거든요. 그리고 반공, 반좌파 이슈에서 한국의 구구 종교 인사들이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그들을 동지애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매 주말마다 이 구구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집회 동원력, 반공, 반좌파 메시지, 그리고 정치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미국의 구구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서 이 소년보로 상징되는 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라고 인식되어지는 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찰리 커크라고 이제 그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때 찰리 커크가 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소년보 목사를 사실 만났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한국 종교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의 대표주의자라고 소년보 목사를 이렇게 치켜 세웠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지금 사실은 벤스 부통령이 자기가 찰리 커크하고의 그 인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세력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드는 겁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의 네트워킹 현상을 예. 이제 진단을 한 바 있는데 그 끝점에 지금 벤스 부통령까지 있을 수 있다. 그 이제 그 증좌가 이번에 이제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소년보 목사 문제를 언급한 게 이제 그 하나의 증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작년 8월에 할 때도 또 그렇겠죠. 네, 교회들에 대해서 한국이 습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걸 보면 사실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기 미국 간 얘기 지금 조금 전에 잠깐 하셨잖아요. 네. 가서 직접 들은 바로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는 밖에서 뭐 이런저런 결과만 듣잖아요. 하나의 결과로서 이번에 김민석 벤슨 그 회담에서 소년부라는 이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백악관 내에서 부대통령님, 부통령님 혹은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한국 대통령 혹은 총리에게 언급해야 합니다라고 이게 속삭일 수 있거나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백악관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저런 걸 찾아보고 이렇게 검색 정도로 해보면 나오는데 그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이제 그 사람이 신앙 비서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faith advisor라는 이게 있던데. 예.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그런 비슷한 역할에 자리를 두었으나 이번 정부 트럼프 위기에는 이 역할이 매우 도드라지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인 복음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우적 이 종교 세력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보가 입력되는 상태에서는 통일교 총재 구속했지, 손현보 목사 구속했지, 정광훈 목사 구속했지. 저 나라 지금 종교 탄압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슬프죠. 왜냐하면 진보 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 뭐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지난한 거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극우 보수와 보수 세력 일부들이 이걸 활용해요. 역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소위 정치적 종교적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이후에 광화문 집회가 급속하게 세를 이루면서 네. 실내로 교회로 좁혀지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추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하고 상관이 있었는데. 아이고 참 문제는 이것이 그냥 어떤 그 뭐 극우 집단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로 한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통령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는 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소위 극우 네트워크는 이미 외교 현장에서 제3의 플레이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이제 국내 언론에서 보도는 건 일부 어떤 그 미국의 이제 극우 인사의 망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정가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좀 사안의 심각한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뭐 단적인 이해가 된다. 이 말씀 좀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좀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